청취자 여러분, 지금 당장 화성에 인류 식민지를 세우겠다고 나선 아주 유명한 최첨단 우주항공 기업 있잖아요. 아, 네. 스페이스X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최근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모으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화석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아주 오래된 방식의 그 이동식 가스터빈입니다. 오, 우주선을 띄우는 회사가 가스터빈을요? 네, 최첨단 우주 기업이 왜 수십 년 전 방식의 석탄 발전기 같은 장비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류의 새로운 뇌라고 불리는 AI가 심각한 전력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AI를 떠올릴 때 클라우드 어딘가에 있는 무형의 데이터나 스크린 너머의 마법 같은 코드를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소프트웨어 문제인 줄 알았어요.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들을 보면 그 환상이 완전히 깨집니다. 혁신적인 소프트웨어가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지구 밑바닥에 있는 자원, 전력망, 공장 같은 그 물리적 인프라가 한계치까지 시험받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이번 심층 분석 미션은 명확합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바로 AI가 불러온 물리적 현실의 대격변을 추적하는 겁니다. AI는 절대 구름 속에 떠있는 가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네, 엄청난 실체죠. 막대한 전기를 먹어치우고 거대한 하드웨어를 요구하고 심지어 현실에서 움직이는 로봇의 몸을 입고요. 또 국가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나 자본 흐름까지 쥐락펴락하잖아요. 자, 이 방대한 이야기의 실타래를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기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AI 혁명의 가장 큰 병목이 이제는 반도체 칩이 아니라 전기 그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아까 오프닝에서 언급하신 스페이스X와 AI 모듈 기업인 엔스로픽의 계약을 보면 그 스케일이 진짜 체감되실 겁니다. 아, 그 20조 원 규모 계약이요? 네, 맞습니다. 스페이스X가 엔스로픽이랑 연간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 규모의 컴퓨팅 임대 계약을 맺었거든요. 엔스로픽은 이 수요를 바탕으로 2분기에 무려 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첫 영업 흑자를 전망하고 있고요. 와, 흑자 전환이에요. 지금 오픈 AI도 9월 상장 목표로 엄청 달리던데 기업 공개 전쟁이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스페이스X 역시 상장을 준비하면서 이 거대한 AI 컴퓨팅 인프라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확실히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근데 20조 원어치의 컴퓨팅 파워면 그 서버들이 뿜어내는 열기나 소모할 전력이 진짜 상상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아까 전기를 직접 만들겠다고 나선 거군요. 빙고. 전력망이 깔릴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테네시랑 미시시피에 짓고 있는 콜로소스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28억 달러어치 가스 터빈을 직접 사들인 거죠. 세상에 28억 달러요. 네. 전력망에 의지하느니 그냥 직접 가스를 태워서라도 AI 서버를 돌리겠다는 완전 극단적인 선택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대기오염을 우려하는 환경단체들, 그러니까 전미 유색인종 지위 향상협회 같은 곳에서 소송을 당하는 법적 리스크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최첨단 AI 우주선을 띄우려고 가장 오래된 방식인 가스터빈을 맹렬하게 돌린다니 이거 마치 최신 스마트폰을 석탄 발전기로 충전하는 게 아닙니까?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양측 모두 어떻게든 전력망의 한계를 우회하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모든 기업이 화석연료만 태우는 건 아니거든요. 아, 제가 자료에서 본 네비우스라는 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비우스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블룸에너지의 고체산 화물 연료전지, 즉 SOFC를 써서 전력을 조달하고 있어요. SOFC요? 그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 좀 쉽게 짚어주시죠. SOFC를 쉽게 설명하면 연료를 막 불태우는 게 아니라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곧바로 전기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아, 물리적으로 태우는 게 아니군요. 네, 가스터빈처럼 불을 붙여서 터빈을 돌리는 연소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같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죠. 네비우스는 이 방식으로 무려 328메가와트의 전력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아, 친환경적으로요. 그러니까 불을 지피지 않으니 연기도 안 나고 규제 당국이나 환경단체의 눈치도 피하면서 전기를 펑펑 쓴다는 거네요. 진짜 영리하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기적 기술들 말고 결국 당장의 AI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급부상하는 건 바로 K에너지입니다. 아, 원자력이요?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 리포트를 보니까 2023년에 태양광이 발전량 1위에 오르긴 하던데 당장은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그렇죠. 24시간 내내 끊기지 않는 기저전력이 필요한데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 즉 SMR이 엄청난 주목을 받는 겁니다. SMR이면 기존의 그 거대한 돔 형태의 원전이 아닌 거죠. 네, 공장에서 핵심 부품을 레고 블럭처럼 모듈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바로 조립하는 방식이죠. 특히 빌 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가 나트륨 냉각 방식의 SMR을 개발 중인데 여기에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이 핵심 파트너로 들어갔습니다. 아, 물로 식히는 게 아니라 액체 나트륨을 쓰는군요. 맞아요. 그러면 거대한 냉각 시설이 필요 없어져서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짓기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거든요. 게다가 인도가 반세기 만에 무려 449조 원 규모의 원전 시장을 개방했는데 여기서 K 원전 밸류 체인이 가장 강력한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박이네요. 449조 원이요. 그리고 이것도 신기했어요. HD 현대중공업이 데이터 센터용으로 심센이라는 중소엔진 수주에 성공했잖아요. 이거 원래 바다 떠다니는 거대한 선박에 들어간 엔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선박용 엔진을 육상 데이터 센터의 비상발전용으로 납품하는 거죠. 커먼웰스 LNG에도 13억 달러 투자가 확정되면서 K조선 전체가 수혜를 보고 있고요. 배를 움직이던 엔진이 AI 서버를 지키는 심정이 되다니 진짜 전력 확보가 절박하긴 한가 봅니다. 자, 그럼 어찌어찌 전기를 구했다고 쳐보죠. 근데 전기가 있어도 부품이 없으면 서버를 못 만들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드웨어 병목 현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엔비디아가 촉발한 하드웨어의 연쇄적 쇼티지 현상이죠. 엔비디아 1분기 매출 보셨어요? 8,2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85%나 폭등했습니다. 와, 85%요? 소프트뱅크 주가도 ARM 지분 덕에 20%나 폭등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자료에서 제일 충격받은 건 엔비디아의 차세대 CPU인 베라가 가져올 파장이었습니다. 아, 베가 CPU요? 2027 회계연도에 200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텐데 이게 진짜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 핵심입니다. 이 CPU 하나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소캠, 즉 D램 수요만 무려 307억 기가비트가 발생할 전망이거든요. 잠깐만요. 제 기억이 맞다면 기존 글로벌 D램 3대장이 1년 내내 찍어낼 수 있는 전체 공급량이 대략 300억 기가비트 정도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아니 그럼 차세대 CPU 단 하나의 수요가 전 세계 D램 공급량을 초과해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끔찍한 쇼티지, 즉 공급 부족이 예고된 거죠. 게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핵심 기반이 LPDDR5입니다. 원래 LP가 붙으면 스마트폰같이 배터리 아껴야 하는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던 저전력 메모리잖아요. 아, 모바일에 쓰던 저전력 칩을 거대한 AI 서버에 꽂는다는 거군요. 전력 소모랑 발열 때문이죠. 맞습니다. 열이 펄펄 끓으면 서버도 못 버티니까요. 결국 모바일 시장 전체와 맞먹는 막대한 양의 저전력 메모리가 서버 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모두가 엔비디아라는 그 람보르기니 엔진에만 막 열광하고 있을 때 정작 그 엔진을 연결할 나사나 전선이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한국 부품사들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 있죠. 서버가 거대해지면서 엔비디아 루빈보드 한 장당 MLCC가 무려 12,000개나 들어갑니다. 기존의 2배예요. 12,000개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1.5조 원 규모의 실리콘 커패시터 궁극 계약을 맺고 목표가가 16만 원, 아니 170만 원까지 대폭 상향된 거군요. 사마 콘덴서도 주가가 23% 급등했고요. 네, 그리고 방금 나사나 전선 비유 하셨는데 CPU 기술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 광정열 패키징이요. 네, 구리전 대신 빛을 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통신 기술인데 이게 머리카락보다 얇은 광섬유를 나노미터 단위로 칩에 연결해야 해서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이게 2차 병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우전자 자회사인 ADS테크가 이 병목을 해결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통신장비 섹터의 최선호주로 등극한 거죠. 이 밖에도 리노공업, 덕산 하이메탈, LS 머티리얼즈 같은 테스트 소켓, 솔더볼, 울트라 커패시터 기업들도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와, K 부품 슈퍼사이클이네요. 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도 파격적인 변화를 보여줬죠. 최근에 파업 위기를 넘기면서 향후 10년간 약 3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네, 메모리 부문 1인당 최대 약 6억 원을 받는 파격적인 보상이죠.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니까 당연히 주가 부양 기대감도 커졌고요. 그런데 증권가에서 삼성전자를 평가하는 모델 자체를 바꿨다면서요? 이게 핵심입니다.
원래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 자산 가치 중심인 PBR로 평가했는데 이제는 구조적인 성장주로 보고 수익 중심인 PER 모델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목표가도 40만 원대 후반에서 심지어 노무라 증권은 59만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와, 59만 원이요. 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갈 객관적인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분들 8만 명이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에 몰렸다고 하는데요. 레버리지는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 음해복리로 원금이 다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구조적 성장과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은 분리해서 판단해야죠. 자, 그럼 지금까지 AI가 전기를 먹고 부품을 조립해서 뇌를 만들었다고 치면 이제는 스크린 밖으로 나와서 물리적인 몸을 가질 차례 아닙니까? 네, 바로 피지컬 AI의 시대입니다. 구글이 I.O. 2026에서 검색회사를 넘어서 AI 에이전트 OS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어요. 아마존 AWS도 피지컬 AI를 차세대 핵심으로 선언하면서 로아이, 뉴빌리티, 컴피규 같은 한국 로보틱스 생태계를 팍팍 밀어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한국 로보틱스의 약진이 눈부시죠. 특히 현대모비스가 그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아틀라스요? 그 덤블링하는 로봇이요? 네, 로봇 원가의 60%를 차지하는 액추에이터 핵심 공급사로 현대모비스가 부상한 거예요. 증권가에선 목표가 90만 원 리포트까지 나왔고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도 돌고 있죠. LG전자도 악시움이라는 브랜드로 액추에이터랑 일본이 독점하던 감속기의 내재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뇌에다가 한국 기업들이 튼튼한 근육이랑 관절을 달아주는 거네요. 근데 제가 자료 보면서 여기서 약간 푸시백,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경찰의 섬광탄을 탑재한 로봇계, 그 스팟에 판매하려다가 계획을 전면 철회했잖아요. 아, 무기화 금지 원칙 훼손 우려 때문에 내부 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던 사건이죠? 맞아요. 이 대목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똑똑한 뇌랑 튼튼한 몸까지 줬는데 이 로봇이 무기가 되는 걸 막는 안전장치가 고작 내부 직원들의 윤리적 반발뿐이라는 건가요? 규제가 기술을 아예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뼈아픈 지적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 이 피지컬 AI라는 거대한 실체는 이제 산업을 넘어서 지정학적 재편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그 시작이죠. 또 수입을 전격 차단했잖아요. 성능이 떨어져도 자국 화웨이 칩을 강제로 쓰게 만들겠다는 완전히 엔비디아를 배제하려는 강수더라고요. 네, 거기에 질세라 인도네시아는 배터리 원자재인 니켈 감산이랑 수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자원을 완전히 무기화하는 거죠. 글로벌 가격이 급등하니까 미래에셋증권 같은 곳은 스페이스X 수익 같은 글로벌 플랫폼으로 다각화를 시도 중이고요. 일본 시장에서는 엘리엇 같은 행동주의 펀드들이 압박하고 국채금리까지 요동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나옵니다. 지정학적 갈등은 이해하겠는데 방산이나 특히 한국의 라면, 화장품 같은 소비재는 도대체 왜 갑자기 빵 터진 겁니까? 이것을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반도체 칩 하나에서 시작된 AI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각국의 안보 불안을 극도로 키운 겁니다. 아,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니까 군사력이 필요해진 거군요. 네, 인도와 독일이 12조 원 규모의 잠수함 건조 계약을 맺은 것도 중국 견제 목적이고요. 캐나다의 131조 원 규모 잠수함 수주전에서는 한국의 하나오션이 무려 76조 원 규모의 자동차 합작 패키지랑 도산한 창화함을 파견하는 초강수로 독일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와, 76조 원 패키지요? 진짜 단독 수주 노려볼 만하네요. 아, 물론 일각에서는 HD현대 중공업 노조의 하청교섭 관련 대법원 판결 같은 노동쟁점도 거시적인 변수로 객관적으로 지켜보긴 해야겠지만요. 그럼 K소비재랑 바이오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돈의 흐름이 바뀐 겁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나 관세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글로벌 투자 자본이 정치적 리스크가 없는 순수 소비재나 바이오 쪽으로 도피하는 거죠. 그 반사이익을 한국이 톡톡히 보고 있는 겁니다. 아하, 실제로 라면 수출이 39% 폭발했고 화장품은 무려 52%나 늘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선 97%나 반등했고요. 대박이네요. 제약이나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죠? 네, 한올 바이오파마가 료마티스 관절염 효능에서 압도적 결과를 냈고 앱클로는 위암 치료제의 생존 기간을 5배나 연장시켰습니다.
리가켄바이오나 바이오플러스 같은 기업들도 코스메틱 돌풍과 함께 엄청난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어요. 와, 반도체 칩 하나에서 시작된 경쟁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그리고 한국의 라면 수출과 화장품까지 연결되다니 진짜 거대한 나비 효과네요. 맞습니다.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오늘 다른 방대한 자료들을 관통하는 결론을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AI는 구름 속에 떠 있는 가상의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지구의 자원과 공장, 그리고 지정학적 경계선까지 물리적으로 재편하는 가장 막강한 실체입니다. 정말 정확한 요약이네요.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물리적 현실을 흔들고 있죠.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죠. 과연 소프트웨어 AI 모델을 만드는 빅테크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 AI가 하루라도 숨을 쉬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 전기, 냉각수, 그리고 핵심 부품을 쥐고 있는 기업과 국가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관심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진짜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지켜보는 게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오늘의 자료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큰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